코팍스가 오늘날의 이 위상을 오기까지 결정적인 실패나 시련 이런 것들이 한 총 몇 개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?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. 사실은 통장 잔고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있었었고. 아 진짜요? 당연히 있는데 아니 뭐 근데 그거보다 더 좀 컸었던 거는 이제 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도 좀 놀랄 정도로 네. 이제 갑자기 매출의 99.9%가 없어지는 일들이거든요. 근데 이준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원화 기반 거래소라는 게 그 원화랑 다양한 그 가상자산들을 교환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사업권 같은 거거든요. 거래량이 월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때는 한 얼마 정도? 일 기준으로는 한 3천억 정도 했었습니다. 예. 정부가 승인해준 그런 거래소도 아니었는데도 뭐 이런저런 핸디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근데 그 핸디캡들 나름 이제 좀 뚫고 네. 그래도 MAU 기준으로는 뭐 한 4위 정도까지 와. 올라왔었고요. 대표님 혹시 전공이? 저 역사 전공했습니다. 역사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소 하시는 거예요? 네네네. 아니 역사하고 이건 무슨 관계가 좀 있던가요? 사실은 네. 관계가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. 네네. 예. 대학교 때부터 네.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경제사, 금융사 이런 수업도 네. 많이 들었었고요. 학교가 네. 그 하버드 네네네. 우리가 아는 그 하버드 맞죠? 네네네. 그때 그래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? 시스템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네. 되게 큰 맥락에서 네. 어떤 비트코인이 딱 나왔을 때 네. 사회적, 역사적 함의를 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코팍스는 사실 처음부터 거래소를 생각하고 만든 회사인가요? 그 회사는 사실은 2015년에 네. 그 당시 이제 저희는 5천만 원으로 그 벤처 창업했었거든요. 5천만 원이요? 그 당시 이제 거래소 모델로는 펀드레이징 받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어요. 네네. 그때 시장도 2014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고점을 찍다가 다시 이제 딱 엄청 폭락하는 그런 장이었었고 네네. 이미 거래소들이 펀딩을 크게 받은 상황이라서 네네. 저희는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래소들을 다 연결하는 메타 거래소 모델이었었고 네. 예.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내에서 된다고 했는데 안 됐고요. 은행에서 안 해줘가지고 규제가 그때 은행과, 국내에서는 되지 않았었고 네. 해외에서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거기서 성업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다가 네. 17년 여름에 이제 가상자산 광풍이 불면서 네. 국가에서 또 못하게 만들었어요. 홍콩이랑 우리 그 모회사가 이제 한국 네, 회사니까 네. 둘 간의 이제 정산 자체가 좀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콩의 국내 은행 계좌를 쓰고 있었는데 네. 그래서 그 계좌도 닫혀버렸었고요. 네. 매출이 다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게 도저히 출시가 안 되는 거를 알고 나서 2016년부터 거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희가 또 써보고 이제 막 보면은 해킹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. 네네네. 늦었지만 이제 시작한 게 거래소라서 2017년에 코팍스를 출시를 했습니다. 2017년. 17년에. 예. 코팍스가 이렇게 그 글들을 찾아보니까 별명이 있었다. 네. 어떤 게 있습니까? 선비 거래소, 뭐 선비? 바보 거래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. 예. 왜요? 동네 바보형 뭐 약간 바보. 왜 그래요? 그 옛날에 시장이 험할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영업 행태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. 그럼 뭘 한 거예요, 그러면? 그냥 뭐 미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했었죠. 네.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는데요? 사실 뭐 대단한 거 한 건 아니고요. 네네. 그냥 기존 금융 시장에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어떤 최소의 한의 어떤 그런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. 정보 비대칭을 갖고 개미들을 털어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짓들을 일체 하지 않고 뭐 그게 지금 와서는 좀 차별점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네. 코팍스가 오늘날의 이 위상을 오기까지 결정적인 실패나 시련 이런 것들이 한 총 몇 개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?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. 사실은 최근에 그래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목표를 이루게 됐던 거고요. 그래요. 그 전에는 뭐 사실은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냥 일단 기본적인 다들 겪는 거로는 이제
좀 데스밸리 상황을 당연히 저희도 겪었고요. 통장 잔고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있었었고. 아 진짜요? 당연히 있는데. 아니 뭐 근데 그거보다 더 좀 컸었던 거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펀드레이징을 그러니까 저희는 대규모 좀 SI가 뒤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. 코인판이 사행성 영업 많이 하면서 그렇죠. 막 상장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었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그래가지고 저희는 투자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. 2008년 10월 달에 국가에서 중기벤처부에서 저희 업종을 이제 사행성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VC 펀딩 자체가 막혀버렸었어요. 펀딩이 다 되기로 했던 것들이 다 계약이 날라갔었고 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던 뭐 시기도 있었었고요. 그게 2018년? 그 18, 19년이 그랬었었고요. 와. 정치적으로 저희는 기소된 적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무혐의로 나온 되게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였는데 네.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네. 수많은 이제 권력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사하고 뭐 사정하고 이런 것도 겪었었고요, 당연히. 예. (2021년 9월 24일) 날 이제 네. 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도 좀 놀랄 정도로 네. 이제 계좌 발급이 안 됐다는 거 이제 회사로 보면은 이게 갑자기 매출의 99.9%가 없어지는 일들이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그런 이벤트가 그 전에도 있고 그랬었어요. 예. 좀 억울하고 그런 것들도 많았죠. 그냥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이게 사람들이 근데 그 사건이 가장 컸었죠 그때. 돈의 규모로 보면은 네. 제일 컸었죠. 그게. 그렇죠. 네. 네네네. 우와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. 그때 네. 심정이 어떠셨어요? 근데 그때 사실은 오히려 좋았어요. 이 모든 7년 동안의 여정이 한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우리나라 사회를 체화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좀 억울하고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불공평하고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볼수록 이게 다 이게 왜 그러는구나, 이게 왜 이러는구나, 왜 이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는 시기긴 했었거든요. 맥락을 뭐 이제 알아가는 건죠. 맥락을 알아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. 작년 9월 24일엔 어떤 게 되게 좀 좋았었냐면은 갑자기 원화마켓을 저희도 몰랐지만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내려버린 거거든요. 네네네.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귀책 사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소비자들한테 그걸 제대로 고지를 못했기 때문에. 보통 그런 경우들에는 소송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적어도 한 200~300개는 소송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근데 소송들이 안 들어오고 응원 메시지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손편지 써주신 분도 계시고 진짜요? 악성 민원인 같은 분들도 야 너네 사실은 내가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쉬웠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메시지 오고 이게 나 혼자 아니구나 우리 혼자 아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느낀 게 되게 컸었고 직원분들도 안 나갔었어요 회사를. 정부 승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면 이제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떠날 수가 있잖아요. 네. 이탈을 안 했다고요? 사업이 흔들리면 조직은 더 흔들리는데 그렇죠. 정말 단합하더라고요. 저희 직원들도 오기가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응집력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고요. 지금 직원이 한 몇 분 되세요? 지금 한 100명 정도 됩니다. 네. 그런 데서 오히려 감동받으셨겠네요. 그럼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좀 체감한 그런 이벤트여서 작년 그때는 사실 되게 좋았고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습니다. 그 이후로는. 가장 최악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막 오늘 내일하고 막 회사 통장에 돈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심정은 어떠세요? 처음에는 잠이 안 오죠. 잠이 안 온다고 잠을 안 잔다고 해서 해결되나요? 해결이 안 되죠.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? 제가 사실 그 전에 전략 컨설팅 회사에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전략적인 생각들을 원래 많이 해요. 상황들이나 어떤 마크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이게 답이 없다, 외통수에 빠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, 그러니까?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이제 미치는 거죠. 그러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.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딱 돼버리면은 뭐라도 어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서 그런 순간에서 사실 저를 되게 괴롭히는 거는 공포감이거든요. 현실은 변하지 않고요. 코너에 몰렸을 때 나를 짓누르는 거는 다양한 공포감인데요. 그냥 감정일 뿐이거든요. 공포감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뭘 하려 그러면은 지금 있는 현실들을 공포감이 왜곡을 시켜요. 그래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잘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딱 놓여버리면은 그때는
마음이 비워지는 게 있거든요. 오히려 네, 마음이 비워지니까. 왜냐면 욕심이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오. 그러면서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되죠.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러다 회사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되게 그냥 현실들이 공포감 없이 드라이하게 딱 보이거든요. 그 다음에 어떤 컸던 되게 큰 깨달음이 뭐였냐면은 이게 웃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공포감을 극복을 하고 나왔을 때 네. 오히려 더 웃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 미래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어거지도 받아야지 그래야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런다고 답이 나오나요? 웃으면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요. 진짜요? 네, 진짜 웃으면 복이 오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찡그리면 사실 나 때문에 다 동요하고요. 네, 직원들부터. 네, 그리고 힘들어 보이고 도움을 달라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오히려 도움을 안 주고요. 네네네. 네, 그냥 오히려 밝게 있으면은 또 밝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진짜. 근데 거의 다 운인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은.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되고 싶어요. 네. 그렇죠. 이런 일을 제대로 해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재창조한다라는 게 저희 회사 미션이에요. 네.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서비스가 플랫폼이 아니라 네. 저희 기업과 관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역할을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단체들 혹은 커뮤니티 개인들이 더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.